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집 온 동서는 의사입니다. 도련님하고는 한 3년 연애한 것 같은데, 처음 연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 반응을 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의사랑 연애한다고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 만세 삼창을 합니까? 그래놓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두 아들 중 하나는 성공했다고. 여튼 그렇게 연애만으로도 환영받은 동서는 결혼 후에도 이 집의 최상층,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게 아닌데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후기 인상파 작품을 좋아해요. 뭐랄까, 어딘가 모르게 아스트라라고 아방가르드 하잖아요. 형님은 좋아하는 화풍 있으세요? 동서가 우아하게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와인을 따라드리고 내 남편 컵에도 따르면서 갑자기 그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간신히 날 씹는 게 끝난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한참 자기가 최근에 본 전시회 얘기를 하다 갑자기 저한테 좋아하는 그림이 있냐고 물어본 걸 보면 분명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 날 망신 주려는 게 분명했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멍청한 내 남편이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있지. 동양화. 남편이 동양화라는 대답을 하자마자 전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양화의 동도 모르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동양화를 좋아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 동양화요? 궁중화 쪽이세요? 아님 민화? 이 사람 취향 따지고 보면 민화에 가깝죠. 멋지시다. 어떤 화풍 좋아하세요? 전 민화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모던 민화보다는 전통 민화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난히 책가도에 끌려요. 마치 이집트의 벽화처럼 원근을 무시하고 내 시선에 보이는 대로 배치하되 디테일한 한 끗 차이 유머를 심은 그 해악. 전 그게 참 좋더라고요. 대체 다들 하는 말을 알아듣고는 있는 건지 동서가 계속 떠들었는데 그 누구도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말을 하려 했으면 첫 마디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누군가 끼어들었을 겁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화려한 카페. 동서가 시집 온 후 집들이라고 부른 자리였습니다. 저는 바리바리 장바다가 집에서 차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고모님들까지 초대하고 3일 밤낮을 알아 누웠는데 동서는 자기 집 근처 멋진 카페 빌려서 케이터링인가 뭔가 그 고급스런 출장 뷔페 그걸 불렀더라고요. 호텔 출신 셰프가 한다는 그 뷔페는 일단 가짓수부터 엄청났습니다. 이게 다 얼마일까 계산하다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한 말을 듣고 동서가 얼마나 속으로 무시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서가 집들이를 거기서 한다길래 사실 제가 슬그머니 조언이랍시고 한마디 했거든요. 저기 동서, 아버님 어머님 외식 진짜 싫어하시는데 혹시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집에서 형님,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어머님 외식 좋아하신다고 먼저 밖에서 먹자고 하시던데요? 저 그리고 제가 사는 집에 아무리 가족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클레멘타인도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 오면 스트레스 받아 하고요. 클레, 뭐 누구? 저 키우는 비숑 강아지요. 예민하고 소심해서 집에 다른 사람 오는 거 싫어해요. 아, 걔였구나. 그래도 아들 집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런 거 없으시던데요? 지난번에도 올라오셨을 때 서로 불편하다고 호텔 가서 주무신다 그래서 그이가 호텔 잡아드렸어요. 와, 후라이팬 하나가 전속력으로 날아와 제 머리를 까고 또 까고 깐데 또 까고 후드려 까고 두들겨 까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랑 혹시 다른 시부모님을 두고 있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한테는 손수 한 집밥 요구하시고 신혼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안방 침대 자연스럽게 차지하시던 분들이 맞나 싶었거든요. 예, 난 밖에 음식 못 먹는다. 그 어떤 재료로 뭘 넣고 하는지 만드는 사람 손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믿고 먹니? 그저 집밥은 시장에서 좋은 재료 사다가 손질해서 내 손으로 내가 해먹는 게 제일이야. 너 행여나 네 남편 배달 음식으로 대충 먹이고 그러지 말아라. 그럼 아니 네 어머니 그 어려운 시절에도 네 남편 과자 하나도 다 만들어 먹였다. 아이 그리고 집들이 같은 거 할 때 그 싱싱한 낙지는 꼭 상해놔라. 그리고 나 비린 거 없으면 밥 안 먹는다. 그래, 네 아버지는 육고기보다 햄을 좋아하시고 한 번 올라온 거 다시 상에 올라오는 거 싫어하시니까 염두에 두고. 그래서 꾸역꾸역 집들이를 집에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낙지에 온갖 비린 생선 다 굽고 찌고 튀겨가며 준비했었거든요. 그것뿐인가요? 왕복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사시면서 굳이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걸 강조하시고는 집에서 주무시고 가겠다고 하시는 통에 신혼살림 단촐한 침대방 내어드리고 저랑 남편은 거실에서 얇디 얇은 매트리스 커버를 덮고 잤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랑 네 아버지 어디 그 호텔 이런 데서 못 잔다. 사방 꽉꽉 막힌 닭장 같아서 숨 막혀. 창문도 마음껏 못 열고. 그리고 서울에 자식집이 있는데 굳이 왜 돈 쓰니?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러셨던 분들이 그동안 어디서 교육이라도 받으신 건지 동서한테 하시는 건 너무 정반대인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동서에게 먼저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냐 아니면 어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냐 물어봤지만 동서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제 기분은 상했습니다. 집에 와서 불평불만할 게 남편밖에 없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제 남편은 진짜 남편이에요. 남의 편.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또 남편이 할 말은 제가 이미 알거든요. 너는 집에서 살림하는 애잖아. 나 혼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살림 생각해서 호텔비라도 아끼시려는 거지. 그리고 나가서 먹는 거 나도 싫어. 짜고 달고 맛없어. 집에서 해 먹으면 한 번 한 걸로 또 며칠 해결되잖아. 너네가 왜 이렇게 매사 꼬였냐? 네, 제가 잘못한 거죠. 결혼하면서 직장 그만둔 것도 잘못이고 지금까지 애를 못 낳는 것도 잘못이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잘못이고 다 제 잘못입니다. 솔직히 직장 그만둔 건 좀 후회가 돼요. 저 원래 간호조무사였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꽤 잘했고 실습 나간 병원에서도 나름 에이스였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할 말 제때 못하고 좀 담아두는 타입인데다 소심한 구석이 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워낙 카리스마 있는 간호사였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엄마처럼 되고 싶어 선택한 거였는데 간호조무사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카리스마를 부릴 경력도 아니었고 그런 성격도 못 되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남의 말 들어주는 건 잘해서 어르신들이 절 좋아하시긴 했지만 정작 저는 다른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쪽 일은 사명감 없이는 힘든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간호학과를 가서 간호사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까 고민하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만 봐줘. 나 아프면 간호해주면 되지. 아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이 그때는 얼마나 설레던지 이 바보가 사탕발림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하면서 바로 일을 관둔 거죠.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소꿉 장난하듯 신혼살림 꾸리는 것도 재미있었고 남편이랑 같이 오순도순 사는 것도 즐거웠죠. 그런데 슬슬 아이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제 맘대로 되지 않고 대출 이자랑 물가는 오르고 남편 혼자 벌어서는 영 힘든 상황이 오니 남편 태도가 점점 변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가난이 들어오면 창문으로 행복이 도망간다고 했던가요?
저의 짧고 또 짧았던 행복한 신혼은 그렇게 1년 좀 지나고 끝이 났습니다. 근처 카페 알바라도 하면 안 돼? 내가 뭘 한다고 커피를 내려. 그리고 카페에서 왜 날 쓰냐? 어리고 예쁜 바리스타가 얼마나 많은데. 너 조무사 자격증 있잖아. 그걸로 어디 좀 들어가 봐. 그건 싫어. 정말 너무 안 맞는단 말이야. 결론 없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지속되고 남편은 언젠가부터 노선을 바꿨습니다. 짜증과 신경질에서 비아냥으로 말이죠. 사실 저는 그게 더 싫었습니다. 넌 진짜 좋겠다. 너야말로 취집 아니야, 취집. 야, 우리 회사 동료들 말 들어보니까 아내가 집에서 블로그 알바라도 한다더라. 그거 모아서 남편 기 살라고 뭐 사주고 그런다던데. 아, 혹시 너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내가 눈치 없이 얘기한 건가? 그래? 아니, 나 기대해도 돼? 나 글재주 없잖아. 아, 진짜 왜 이래? 아니, 글재주도 없어. 커피도 못 내려. 아니, 그럼 동네 마트에서 캐셔 알바라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다. 너 1,000원 내고 700원짜리 사는 사람한테 500원짜리 거슬러 주래다. 그치? 그래도 둘만 있을 때 비아냥거리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넌 떠들어라. 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란다. 하지만 가족들이랑 있을 때 그것도 은근히도 아니고 대놓고 무시하는 동서랑 있을 때 비아냥거리는 건 참을 수 없더라고요. 처음 서방님이 동서 인사시킨다고 결혼 전에 넷이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깐에는 고르고 골라 나름 단정한 투피스를 입고 결혼 전부터 들던 유일한 메이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컬러 입힌 가죽은 모서리가 좀 해지잖아요. 희끄무레하게 얇아지기도 하고 그전에는 별말 없던 남편이 그걸 보더니 인상을 딱 찌푸리고 다른 가방을 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비싼 거야. 그리고 다른 가방이 어딨어 내가? 만날 에코백, 장바구니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어딜 나가야 뭐가 있지. 아니, 식탁 위 반찬 보면 변하는 게 없어서 내가 본 돈 다 어디 가나. 우리 마누라 옷이랑 가방 사는데 들어가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도 아닌가 봐. 나 그럼 진짜 궁금해지는데 어디 뭐 블랙홀 같은 거 키워? 아니 막 거기다 막 돈 넣고 그래? 아우 진짜 나가기 전에 왜 이래? 기분 잡치게. 나도 좋은 거 들고 싶어. 그런데 사봐야 들고 갈 데도 없고 우리 살림에 무리라서 안 샀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래, 그게 문제야. 들고 갈 데를 만들면 들고 갈 게 생기고 들고 가면 또 들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냐? 아니 무슨 사람이 집에서 꼼짝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아주. 아이씨 몰라 그냥 가. 사실 맘 같아서는 가방 내던지고 구두 벗어 이마 후려치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안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서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말에 한 번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이래저래 회피하다가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자리 한번 마련한 거라 안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바로 위 형님인데 결혼식장에서 처음 인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부터 삐걱이며 처음 동서를 만난 날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저한테 동서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는지 만나러 갈 때부터 틱틱거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리예요. 아, 맞다. 죄송해요. 제가 닥터가 입에 붙어서요. 그냥 편하게 동서라고 불러주세요. 아, 의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멀긴 한데 저희 병원 앞에서 뵙자고 했어요. 레지던트들한테 얘기는 해놨지만 급하게 콜 들어오면 달려가 봐야 해서요. 죄송해요, 형님. 그래도 이해하시죠? 형님도 의료인이셨다고 들었는데. 의료인, 아, 네. 결혼 전에 간호조무사 잠깐. 아유 그냥 병원에서 잠깐 일했어요. 아주 잠깐. 그걸 가지고 의료인이라고 하면 에이 재수 씨 같은 분이 서운하죠.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들 없으면 저희 일 못해요. 얼마나 음으로 양으로 하시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모두 한마음으로 일하는 의료인인걸요. 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근데 형님, 빈티지 좋아하시나 봐요? 그 가방 빈티지죠? 어디서 사셨어요? 아, 빈티지는 아니고. 빈티지는 무슨?
그냥 오래돼서 낡은 거. 빈티지 말고 빈티. 내가 그렇게 다른 거 들라고 했는데 굳이 저걸 들더라고요. 아유,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근데 저게 빈티지처럼 보여요? 네, 언뜻 봐서 그랬나 봐요. 저 새 거도 좋아하는데 빈티지도 매력 있어서 가끔 가방 같은 건 빈티지 사거든요. 혹시 파리 방부마켓 다니세요? 전 아무리 다녀봐도 거기 빈티지가 제일 취향이에요. 도쿄도 가끔 가는데 뭐랄까, 도쿄는 너무 영하고 힙해서 저랑은 조금 그레이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 빈티지라는 게 일종의 중고죠. 아, 이 사람도 그럼 빈티지 좋아하네. 중고나라 당근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는데. 어머, 아주버님 너무 재미있으시다. 빈티지가 중고는 맞지만, 아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죠.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의 주거니 받거니는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소재는 저였죠. 기분이 나빴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성을 내는 것도 우습고 해서 그냥 허허실실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동서는 그날 저를 딱 규정 지은 것 같았어요. 아, 이 여자는 그냥 밥이구나. 내가 막대해도 되겠다. 그게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제가 집에만 있다고 해서 바보 멍청이는 아니거든요. 저도 사회생활 했습니다. 그것도 진짜 뾰족하게 예민해져 있는 환자들을 매일 수십 명씩 마주하는 일이요. 눈치가 없겠습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주 제가 웃고 있으니 웃긴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놈은 아주 동서랑 뭐가 그렇게 잘 맞는지 시시덕거리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나마 시댁 중에서는 제일 상식적인 사람이 도련님인데 아니나 다를까 혼자서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빛을 보냈죠. 괜찮다고요. 어쨌거나 그날은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헤어졌습니다. 아마 집으로 오는 길 남편이 그 말만 안 했어도 저는 혼자 삭히고 이해했을 거예요. 아유, 나도 진즉에 정신 차리고 의사 만났어야 하는데. 진짜 형이 돼서 동생 보기 쪽팔려 죽겠다. 제 눈을 보고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안 들릴 수 없는 크기와 거리였습니다. 결국 전 폭발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앞에서 날 그렇게 깔아뭉개놓고 지금 뭐라 그랬어? 야, 말은 똑바로 하자. 언제 내가 널 깔아뭉갰냐? 없는 말 했냐? 그리고 솔직히 뭉개버릴 높이는 돼? 아, 이미 바닥이야. 까놓고 말해서 재수 씨랑 비교 안 돼? 야, 나 사실 네가 계속 병원 다니면서 그래도 돈 벌고 이랬으면 했는데 요즘은 차라리 잘 됐다. 계속 병원 다녔으면 얼마나 비교됐을까 하는 생각에 너 노는 게 낫다는 생각도 한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가 양쪽의 날이 시퍼렇게 선 칼처럼 날아와 가슴을 후비더군요.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쓸데없이 형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았어? 그리고 내가 그 가방 들고 가지 말라고 했지. 나 진짜 쪽팔려서. 두 발 짚고 선 땅이 울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신분제 시대의 불가촉 천민도 아니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이후 며칠을 사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이고 바빠서 정신없다는 사람이 전화를 했길래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죠.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오늘 바쁘세요? 저랑 잠깐 만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 오프라서 백화점 좀 가려고 하는데 형님이랑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백화점을? 갑자기? 네, 서로 사이좋게 쇼핑하고 그러는 거 저 하고 싶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좀 찝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 아랫사람이 먼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데 꽁해서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입고 나가는 옷도 들고 나갈 가방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제 깐에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죠. 하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동서를 보며 전 깨달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둘이 나란히 걸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뻔했습니다.
동서는 누가 봐도 커리어 우먼의 돈 많은 집 사모님이고 저는 그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같은 느낌이랄까? 깔끔하다고 생각한 게 초라함으로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그런 제 불편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는 저를 보자 반색을 하며 달려와 팔짱을 딱 꼈습니다. 형님, 밖에서 이렇게 둘이 종종 만나요. 너무 좋다. 저 사실 언니도 없고 여동생도 없는데 글쎄 시댁에 아가씨도 없는 거죠. 아, 내 이번 인생에서 여자 형제는 글렀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언니 생겨서 저 너무 좋아요. 보기보다 부침성이 있네. 그래,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겠다. 사람이 어려운 거 없이 귀하게 자랐으면 해맑은 게 좀 건방짐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해. 동서가 워낙 착착 감기며 형님 형님 하니 어느새 저도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물론 오래가지는 않았죠. 형님, 근데 지난번에도 느낀 거긴 한데 집에만 계신다고 이렇게 후줄근하게 다니시면 아주버님 속상하세요. 좀 꾸며요. 네? 형님 본판 아주 나쁜 거 아니라서 조금만 꾸며도 되게 예쁘실 것 같은데. 그래, 부침성일 리가 없지.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다 넌. 생각도 없고. 의사는 어떻게 된 거니? 아유, 됐어. 그런 거 나 잘 못해. 아우, 안 돼요. 여자 풀어지는 순간 남자 마음 돌아서는 거 순식간이고 남자 마음 돌아서면 형님처럼 집에만 있던 사람은 얼레벌레 손에 쥔 거 없이 쫓겨나요. 그때부터 기분이 기묘해졌습니다. 대체 이게 날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살살 약 올리며 매기는 얘기인지 살짝 경계가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형님한테 선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 했어요. 그이가 하도 예단 예물 다 못하게 해서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아, 그랬어? 네. 어머님이 먼저 의사 며느리 들어오는데 다른 집처럼 바리바리 해주지도 못해서 죄스럽다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신신당부, 저한테도 신신당부 못을 박으셔서 저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이 정도도 못 받는 시부모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소리 떵떵 치시면서 손글씨로 꼼꼼하게 깨알처럼 써서 건네주신 예단 예물 목록 받고 결혼했어요. 친정아버지가 혀를 내두르며 대체 이걸 다 해야 하는 거냐고 몇 번이나 물으실 정도였죠. 하다못해 시이모님 집에서 오래, 아주 오래 가족처럼 일하는 입주 도우미 선물까지 어디에서 파는 뭐 이렇게 지정해서 적혀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몇 번을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엄마도 없고 빨리 일은 그만두고 싶고 이 남자 안 잡으면 날아갈 것 같아 안달이 났던 멍청하고 바보 같은 과거의 내가 고집을 피운 거죠. 누굴 탓합니까? 그래놓고 저희 집에는 딱 이 바지 음식 제일 작은 거 하나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랬는데 동서에게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하셨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걸 지금에서 알고 동서 앞에서 멍청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 상황도 진짜 짜증났습니다. 제 표정이 변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을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일부러 염장 지르고 즐기고 있는 건지 모를 동서는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더군요. 근데 저는 형님한테는 꼭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거든요. 아시다시피 저 의사라. 제사도 그렇고 부모님 생신도 그렇고 제가 다 챙기고 참여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모른 척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비용도 부담하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의사 스케줄 맘대로 하기 힘든 거. 그래서 전 형님이 제 편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뇌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 시작하는 거죠.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형님 좋은 거 하나 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은 하겠지만 며느리 노릇은 하지 않겠으니 너 혼자 죽을 고생하세요를 이렇게 고급지고 장황하게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뭐 이혼 상황이야 어찌 되었건 일단 뭐라도 준다니
내가 다시 갖다 팔더라도 받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서로 형편껏 하는 거지 뭐. 그 말이 앞으로 저만 고생하겠다는 대답으로 들렸나 봅니다. 솔직히 뭐 하나 사준 데서 전 의사라고 뻐기더니 명품백 하나는 사주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절 데리고 간 매장은 제가 들고 다니는 낡은 가방 브랜드였습니다. 아주 명품도 아니고 그냥 브랜드가 있는 매장인데 거길 데리고 가더니 판매사원에게 딱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거요. 어? 뭐야? 벌써 샀어? 네, 선물은 서프라이즈가 맛이잖아요. 제가 먼저 와서 골랐어요.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형님. 이럴 거면 그냥 다른 데서 줘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동서는 아랑곳 않고 절 옷매장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서도 판매사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옷도 한 벌 샀어요. 이것도 가져가서 풀어보세요. 어쨌거나 얼결에 쇼핑백 2개를 받고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동서가 아래층 매장으로 또 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아는 명품 매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지가 좋은 거 해준다고 불러놓고 이것만 해주겠어? 하다못해 스카프라도 한 장 사주겠지. 하지만 제 이런 생각은 정확히 10분 뒤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동서가 나타나자 수문장처럼 명품 매장 밖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매장 안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동서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건네주는데 옆에 서 있는 저한테는 눈길 한 번을 안 주더라고요. 쇼핑백을 6개쯤 받아든 동서가 뭔가 이리저리 살피더니 중간 사이즈 쇼핑백을 하나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리고 이거 어머님 좀 전해주세요. 어머니? 내가? 네. 내일 내려가신다면서요. 내가? 아까 아주버님이 그러시던데요. 내일 내려가신다고. 어머니 친구분 칠순이라 거기 음식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내가? 세 번째로 되물은 내가라는 말에 저는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짜증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남편도 저한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었으면서 아직 식도 안 올린 동서한테는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은 것도 그렇지만 제 스케줄을 동서에게 듣게 하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을 주더라고요. 어머, 제가 실수했네요. 저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 그래서 형님 입고 가실 옷이랑 가방이랑 굳이 오늘 해드린 거거든요. 내일 입고 들고 가시라고.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안 그래도 아까 어머님이랑 남편한테 부재중 통화 들어와 있었는데 내가 동서 만난다고 다시 전화하는 거 깜빡했어. 그 얘기였나 보다. 알았어. 전해드릴게. 네, 형님. 감사해요. 그럼 저는 발렛 나왔다고 문자 와서요. 가볼게요, 형님. 대체 무슨 서비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서가 돌아서자 어디선가 정중한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뛰어나와 짐을 모두 받아들었습니다. 쇼핑백 3개 덜렁 저한테 던져놓고 그렇게 유유히 귀족 만화님처럼 사라지는 동서를 보며 아, 비참하다는 감정이 이거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집에 와서 동서가 준 선물을 뜯으며 10배쯤 커졌습니다. 가방은 제가 들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전혀 세련되지도 않았고 안쪽 가격 택은 2번이나 금액이 바뀐 듯 견출지로 2개 겹쳤던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옷은 더했습니다. 떡하니 50% 할인이 빨간 테이프로 붙은 내리다지 원피스였는데 누가 봐도 백화점 물건 같지 않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타일도 전혀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차라리 백화점에서 확인하고 바꿔올 걸 후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안고 퇴근한 남편을 맞이했죠. 내일 나 시댁 가니? 아이 재수 씨한테 들었다며. 둘이 연락해? 아까 재수 씨가 전화했더라고. 당신 선물 골라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뭐 그래서 영상 통화하면서 선물 고르는 거 도와주고 그러다가 얘기 나와서 말했지. 저걸 그럼 당신이 고른 거야?
아유, 괜히 부담 줄 거 뭐 있어. 그냥 당신한테 어울리는 거 적당히 골랐어. 야, 네가 날 그렇게 바닥으로 뭉개니까 동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집에서야 밟던 패대기를 치건 우리 사이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너 가족들이나 남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또 자격지심 폭발하고 그래? 내가 뭘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절 몰아붙였습니다. 남편 얘기만 들으면 제가 동서를 잡으려고 아주 기회만 노리는 못된 형님 그 자체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전해주라고 동서가 준 쇼핑백을 가져다 남편 앞에 휙 던졌습니다. 나 내일 안 가. 그러니까 이거 당신이 갖다 드리던가 버리던가 마음대로 해. 이럴 때 정말 찾아가서 욕할 친정 엄마가 없다는 건 무엇보다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카리스마라면 저 망할 놈의 남편 등짝에 손바닥을 새겨도 10번은 새겼을 텐데요. 버럭 소리 한번 지르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핸드폰 하나 들고 나와 정처 없이 걷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시선도 무시하고 펑펑 울면서 그냥 무작정 앞으로 걸었습니다. 잠깐만, 아가씨, 아가씨, 강간호사님 딸 맞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반색을 하며 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네, 맞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펑펑 울고 있어? 아줌마. 저는 5살 배기 아이처럼 아줌마를 붙들고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를 다 쏟아낼 듯 울어댔죠. 제일 나쁜 건 자기 남편이다. 맞아요. 천하의 불쌍놈. 아유, 내가 지금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결혼을 대충 했어? 미쳤었죠 뭐. 일을 더 하다가는 공황 올 것 같고 엄마 돌아가신 허전함은 견딜 수가 없고 그냥 도망갔던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싶기는 해? 네, 하고 싶어요. 일해서 돈만 벌면 저 남편 놈 확 갖다 버리고 그냥 제 살 길 찾을 것 같아요. 무슨 일 하고 싶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내 동생이 엄청 잘 나가는 보험 설계사야. 아니다. 요즘엔 무슨 플래너라고 하던데? 예전에 보험 아줌마라고 했던 건 진짜 옛날 말이고. 걔도 평생 살림만 하다가 시작한 지 이제 10년 좀 더 됐나? 요즘엔 지 남편보다 수입이 좋아. 아주 집에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살아. 소개해줘? 한번 배워서 해볼래? 진짜요? 그래 주실 수 있어요? 저 뭐든 해볼래요. 그래. 처음 시작하면 동생이 자기 고객 좀 나눠주고 소개도 해주고 그럴 거야. 그러면 한결 수월해. 자기는 일단 꾼 느낌 없고 신뢰가는 타입이니까 성실하게 그냥 진심으로 고객 대하고 그러면 금방 잘할 거야. 감사해요, 진짜.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말 나온 김에 지금 나랑 만나고 가자. 어차피 울면서 나온 거 금방 안 들어가도 되잖아. 외박하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가. 아니에요. 외박은요. 그래도 동생분은 만나고 갈래요. 그래. 잠깐만 통화 좀 하고. 그래 얘. 내가 보낸 문자 받았어? 알았어. 그럼 집에서 보자. 내 동생이 우리 집 근처에서 고객 만나고 나오는 길이라고 집에서 보재. 가자, 우리 집. 그렇게 전 얼결에 아줌마를 따라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엄마 없이 혼자 아줌마 댁에 가는 건 처음이었죠. 사실 이 아줌마와의 인연은 10년 전인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줌마보다는 아저씨하고 먼저 인연이 닿았죠. 그것도 위급 환자와 간호사로요. 그때가 아마 겨울 초입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장을 다녀오는데 뒤에서 정말 나무 등걸이 하나 쓰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 놀라서 뒤돌아본 자리에는 남자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덩치도 얼마나 크신지 정말 고목이 쓰러진 것 같았어요.
너무 당황해서 우뚝 서 있는 절 두고 엄마는 주저없이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비지땀이 흘러 얼굴에서 뚝뚝 떨어질 정도로 심장 마사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빨리 119 부르라 하시고 본인 옷을 벗어 환자 머리를 받치고 정말 쉴 새 없이 환자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119가 온 후에도 간호사임을 밝히고 함께 오른 엄마는 구급차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응급조치는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무사히 깨어나셨고 정신 차리신 후에 가족과 그분 앞에서 의사가 그랬답니다. 그냥 두 번째 삶은 강 간호사님이 주신 겁니다. 이 겨울에 그 온도에 사신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손을 잡으셨죠. 얼마나 세게 심장 압박을 했는지 그날 엄마는 새끼손가락이 골절되고 손목 인대가 늘어난 상태여서 기부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손이구만. 아이 내 생명의 은인 손이 이 손이야. 이후 아저씨는 꽤 큰 금액의 감사금을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그 돈을 받지 않았고 받아라, 안 받는다 신랑이 끝에 엄마가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에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여튼 그런 인연을 시작으로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아저씨와 아줌마 두 분은 저희 모녀를 무척 각별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한테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해주셨죠. 하지만 그게 또 쉽진 않더라고요. 사는 게 팍팍해서 가끔 찾아뵈야지, 전화라도 해야지 생각만 하고 시기를 놓치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만난 아저씨는 몹시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제 퉁퉁 부은 눈과 얼굴을 보시고는 아무 말도 없이 오래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아저씨, 죄송해요. 전화라도 자주 드렸어야 하는데. 아이 서로 바쁜데 뭐. 아이 근데 무슨 일이야? 아우, 지금은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설 시기는 따로 있어. Hi everyone. Hey sister. What's up? 넌 다 늙어서 그 힙합에는 왜 빠져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씨부리고 다니고 그래. 인사해. 여기 네 조카다. 하이 조카님. 그래. 보험 좀 해보시겠다고? 처음 보는 아줌마의 여동생은 참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170이 훌쩍 넘은 데다 몸무게는 100kg쯤 돼 보였고요. 남자 양복 같은 걸 입었는데 덩치가 있다 보니 꼭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머리도 스포츠로 짧게 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당황한 제 모습에 아줌마는 얘가 모습은 이런데 이상한 애는 아니야. 어허, 생긴 거 가지고 판단하면 그건 대체 노노야. 자, 왜 보험을 하고 싶으신가, 우리 조카님은? 희한했습니다. 몹시 낯선 외향에 어쩌면 위협적인 느낌마저 주는 사람인데 그 한마디에 저는 저도 모르게 줄줄 내 살아온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졸지의 아줌마 아저씨도 모든 걸 들으셨죠. 그래서 저 돈 벌어서 이혼하려고요. 오케이, 굿. 이혼을 하건 안 하건 최종 목표가 있는 건 very important. 자, 그럼 일단 내일부터 나랑 같이 일 좀 해봅시다. 구멍가게 아니라서 입사 시험도 있고 교육도 있긴 한데 이 기간만 일단 잘해보자고. 한 달 정도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마이 팁. 절대 보험은 가족과 친지, 친구들한테 권하면 안 돼. 그냥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 그러면 나중에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나 보험 좀 체크해줘 하고 먼저 와. 그때까지는 무조건 모르는 사람부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녁까지 친정에서 먹는 것처럼 두둑하게 챙겨 먹고 거의 새벽 다 되어 아저씨가 태워준 고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의 편인 놈은 지가 먹은 컵라면도 치우지 않고 식탁에 둔 채 혼자 드르렁 드르렁 자고 있더라고요.
저도 뿔딱지가 나서 안 치우고 그냥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씻고 나와 밥 달라고 할 그 시간에 전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고요. 아, 어디가 밥 안 주고? 취직했어. 앞으로 네 밥 네가 알아서 먹고 치워. 아니, 네가 취직을 했다고? 한 달은 교육기간이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일할 거라 바빠. 너 오늘 진짜 우리 집 안 가, 그럼? 귀 먹었어? 나 취직했다고. 일하는 여자라고. 호기롭게 버럭 소리를 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죠. 그렇게 어벙벙한 남편을 두고 발걸음도 가볍게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낯선 세계에 들어서는 건 그만큼 설레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줌마 동생이 없었다면 몇 번 포기할까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아주 특이하신 분이더라고요. 일단 여자분인데도 장군 같은 성격이고 솔직한 분이라 조금 친해지니 오히려 거리낌 없이 말하기 좋은 타입이었습니다. 그분도 절 그렇게 대해주셨고요. 예, 언니 하지 말고 그냥 선배 이러고 불러. 이모님도 우습고 언니도 낯간지럽다. 선배라고 해, 선배. 그렇게 저는 든든한 선배도 생겼습니다. 처음 한 달 교육받는 동안 남편은 그만두겠거니 하는 마음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동기들이랑 술도 먹는다고 하고 고객 미팅도 있다고 하면서 못 보던 옷이랑 가방도 입고 들고 다니니 그제야 진짜로 제가 일을 시작했다는 걸 믿더라고요. 사실 옷도 가방도 아줌마랑 아저씨가 응원한다면서 사주신 것들이었고 뒤늦게 모든 걸 안 친정아빠가 남편을 개서방이라고 욕하면서 펄펄 뛰다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너 보험 정식으로 시작하면 첫 고객은 무조건 아빠야. 내가 아주 비싼 걸로다가 빵빵하게 들어줄 테니까. 선배가 가족들은 제일 마지막에 하랬어. 아이, 싫어. 내가 제일 먼저 할 거야. 아빠랑 그런 투닥거림도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다 일을 하니까 생기는 일이구나 싶어 행복했죠. 하지만 뭐 세상 일이 다 그렇게 쉽게 돌아가던가요. 세상은 좁고 남일에 관심 많은 사람은 또 한 바가지고 소문은 가장 알리기 싫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는 법이죠. 선배가 고객으로 소개해준 플로리스트가 하필 동서 친구이고 부케를 만들어준 장본인이며 예식장 가방순이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육 끝나고 한참 일 시작해서 고객 만나는 재미가 좋아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고 다닐 때였거든요. 식장에서 만나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바람에 시댁 식구들과 남편 모두 제가 보험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 당일은 그냥 별말 없이 넘어갔는데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펄펄 뛰더라고요. 살다 진짜. 넌 왜 그렇게 사서 망신을 당하냐? 내가 왜 망신인데? 대한민국 보험 설계사가 몇인데 지금 그거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보험들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재수 씨 친구냐고. 그것도 절친. 내가 알았니? 그럼 난 앞으로 보험 영업할 때마다 동서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 아세요? 그럼 제가 못 들어드립니다. 그래야 돼? 정말 살다 별 어이없는 걸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생활비 올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돈을 좀 버는 것 같으니까 당장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으라는 말은 안 하대요. 문제는 오히려 동서였습니다. 우선 그 플로리스트가 본사에 연락해서 보험도 금전인데 제일 친한 친구 가족이랑 금전관계 엮이고 싶지 않다며 설계사를 바꿔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개인 보험에 가게 보험까지 들어서 꽤 큰 액수였는데 속이 쓰렸습니다. Don't worry. 걱정 마. 이 정도는 이 업계에서 별일도 아니야. 그냥 forget. 잊어. 오케이? 선배가 쿨하게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전 또 혼자 좌절해서 절망의 늪을 헤엄치고 있었을 겁니다. 동서의 방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집들이를 한답시고 카페에 온 식구 불러 모은 가운데서 제 남편이랑 시시껄렁한 얘기를 주고받던 때였습니다. 제가 동양화를 좋아한다는 남편 얘기를 진짜로 믿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맞장구를 친 건지 모르겠지만 혼자 책가도 얘기를 한참 하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하품이 섞인 숨을 좀 쉬었죠. 왜 자기도 모르게 하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놓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형님, 고객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품하고 그러세요? 너무 매너 아니다. 책 얘기 나와서 그래요, 책. 책 가도도 책 아니에요? 책만 보면 졸려하는 줄 알았더니 책 얘기만 들어도 졸려하네. 어머, 아우, 진짜 아주버님도 동양화 좋아하려면 책도 좋아해야 돼요. 화풍이며 역사며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동양화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똥인지 피인지 광인지만 알면 되는데 뭐. 어머, 고스톱 얘기였어요? 난 또 뭐라고? 아니, 그럼 진짜 새애기 너처럼 고상하게 그림 보고 그럴 줄 알았니? 예, 그나저나 이 집 음식 참 잘한다. 넌 어쩜 이렇게 음식점 하나도 센스 있게 잘 고르니? 어머님, 저 어머님 아버님 맛있게 드시라고 호텔 주방장 출신이 둘이나 있는 업체 불렀잖아요. 어머님 입맛이 고급스러우셔서 아주 딱 알아봐 주시네요. 예, 큰애야. 너도 이제 일한다며. 하긴 그건 발바닥 땀나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일이라 작은 애 하는 일이랑 좀 다르긴 하다만 그래도 너도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그림 같은 것도 좀 보고 다니고 그래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에휴. 엄마 그냥 둬. 그 일도 언제까지 할 줄 알고. 하긴 형님, 그게 계속 사람 만나는 일이라 피곤하실 텐데. 제가 형님한테 힘이 되려면 사람도 소개하고 저도 좀 들고 그래야 하는데. 얘는 너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 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보험이 어디 뭐 한두 푼 하는 거니? 아무한테나 들고 그러면 안 된다더라. 여튼 너 가족들한테 보험 들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지? 정말 기대도 안 했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이러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뭔가 당차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입을 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죠. 접시 하나 꾸역꾸역 비우고 화장실이라도 가서 맘 좀 다스리려고 했는데 글쎄 뒤에서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숫기가 없으셔서 영업이나 하실까 모르겠어요. 보험 설계사 잘못 시작하면 자기 돈도 들어가고 그렇다던데. 아유, 그랬단 봐요 아주. 예, 너 잘 지켜봐. 당분간 돈 관리 네가 하고. 아주 내가 불안하다 불안해.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요. 뭘 제대로 하기나 해야지 뭐. 세상에 너무 서러웠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은 그렇다 치고 아직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동서까지 저러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꼭 제대로 한 건 한다. 두고 봐라. 화장실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나와서 전 아무렇지도 않게 접시를 들고 몇 번씩 음식을 가져다 먹었습니다. 식구들이 식사를 하건 말건 대화를 하건 말건 저에 대해 비아냥거리건 말건 꿋꿋하게 접시를 비웠죠. 그리고는 그날 밤 아주 단단히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배앓이를 하고 토사광란에 시달렸는지 다음 날 일 시작하고 처음으로 아파서 못 나가겠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 뭐야, 왜 다 죽어가? 사실은요. 저는 베개를 입에 물고 꺽꺽 울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오케이. 근데 눈물 뚝. 근데 그 동서란 게 어디 근무한다 그랬지? 한참 제 얘기를 듣던 선배님은 일단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뭘 알았다고 한지는 몇 시간 뒤에 알게 되었죠. 아저씨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이 일은 잘 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사실 나랑 내 동료들이랑 보험을 찾고 있었는데
이 처제가 아무리 부탁해도 가족은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그게 자기 원칙이라나 뭐라나. 그러더니 방금 전화해서 그러네. 너한테 들면 될 것 같다고. 어머, 아저씨, 진짜요? 언제 괜찮으세요? 제가 갈게요. 혹시 모퉁이에 있는 병원 알아? 종합병원 큰 거.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혹시 갔다가 동서를 만날까 하는 걱정보다는 아저씨가 편찮으신 건가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아니야. 거기 커피가 맛있어. 내일 오전 10시쯤에 거기서 보자. 아마도 선배가 풀 죽은 절 위에 마련한 자리 같았습니다. 감사했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아저씨 전화를 받고 나니 기운이 났습니다. 부지런히 서류를 챙기고 꼼꼼히 보험들을 서치해서 상담 준비를 하고 먼저 잠들었어요. 남편 놈은 시댁 식구들이랑 시시덕거리느라 늦게 들어올 참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병원 정문에서 동서를 딱 만났지 뭐예요. 아니, 뭐예요, 형님? 병원 진료 오셨어요? 아니, 고객 만나러. 그러자 동서 얼굴이 확 구겨졌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큰일이라도 저지른 줄 알았겠어요.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아니, 각자 직장은 존중해줘야죠. 저 있는 곳인 거 뻔히 알면서 이건 아니죠. 고객을 왜 병원에서 만나요? 병원 사람이에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무슨 못할 짓을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정문에서 이런 식으로 드자비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동서,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언제 동서한테 사람 소개해달라 했어? 아님 들어달라고 매달리기를 했어? 소개받은 고객이 병원으로 와달라고 해서 온 거고 이 병원이 동서 거야? 아니, 동서 거여도 그렇지. 들락거리는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형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결혼식 온 병원 사람들 저랑 형님 사이 다 아는데 저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라고 이러세요? 지금 꽃하는 친구 걔한테 형님이 보험 들라 한 것도 저 너무 창피해요. 그나마 걔가 인격이 좋아서 소문을 안 내는 거지.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언제 그 친구한테 들라고 졸랐어? 소개받아서 간 것뿐이고 난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내일 내가 한 게 왜 창피해? 동서 진짜 생각 이상하다. 그저 허허실실 웃던 내가 따박따박 따지고 드니 동서가 좀 분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교양 있는 척 고상한 척 하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아니 진짜 말귀를... 어머! 한 대 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려던 동서가 갑자기 제 어깨너머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몹시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이 사장님! 동서의 얼굴에 긴장이 감돌길래 대체 누구길래 이럴까 싶어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미쳤어요? 아저씨라뇨. 형님 진짜 저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왔구나.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가자. 내 방으로 올라가서 얘기하자. 내가 너한테 도움받아야 할 놈들 아주 싹 모아왔다. 네, 아저씨, 감사해요. 저는 몰랐죠. 그냥 돈 많고 성격 좋은 아저씨인 줄 알았지. 그 아저씨가 동선의 병원 이사장님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콧대 높은 동서가 하얗게 사색이 돼서 어버버거리는데 한 석 달 열흘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더라고요. 앞서가신 아저씨를 쫓아 발걸음을 때렸는데 동서가 제 팔을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형님! 왜? 아까 한 대 치려던 것 같던데 마저 치려고? 보다시피 나 고객이랑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다음에 얘기하자고. 사람이 어떻게 일이 금방 변하는지 동서처럼 승진에 욕심이 있고 병원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사장은 동아줄이 될지언정 놓을 카드는 아니거든요. 뭐 저도 병원에서 일해본 적이 있으니 모르는 바 아니고 특히 이런 병원에서 이사장과 척지어봐야 좋을 거 없다는 건 너무 정확한 사실이고요. 동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왔다 갔다 할지가 뻔히 보여서 불쌍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 제게 어떻게 나올지도 드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복잡한 생각 다 놓고 아저씨께 제게 주신 이 멋진 복수의 순간을 마음껏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팔을 잡은 동서의 손을 야멸차게 뿌리친 채 종종 걸음으로 아저씨를 따라잡았죠. 그러자 아저씨가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며 슬그머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개싸가지 동서가 쟤냐? 네. 역시 아저씨는 다 알고 오신 거였습니다. 그제야 처음 아줌마를 만났을 때 당신이 나서야 할 때는 따로 있다는 말, 그리고 어제 선배님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던 말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아마 지금 등골이 오싹오싹 할 거다. 내가 뭘 특별히 하지는 않을 건데, 뭐 아마 알아서 설설 기게 될걸. 여튼, 난 진짜로 보험이 필요하고, 내 친구들도 다 보험 진짜 하겠다는 애들만 데려왔으니까, 설계 잘 짜줘. 네, 아저씨.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슬쩍 봤더니 동서가 망연자실하게 선 채 이쪽만 보고 있더라고요. 스르륵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전 슬그머니 혀를 쑥 내밀어줬습니다. 보였을지 안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동서 입장에서는 한 대 맞은 것보다 더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 나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누가 동서에게 메롱을 날렸겠어요. 저는 그 주인공이 저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됩니다. 과연 동서랑 시댁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